공부가 서울에 와서 고생하네. 먹고 사투리 고생하는 거지. 그리요. 바빠지고 죽겠네. 무슨 일이 많아요? 사업하는 게 많아져갖고. 의원님 공부 엄청 해오셨네. 아니 나도 거기서 너무 공부를 하니까 내가 완전 날라리같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저기 포스트잇까지 붙이고 정이라 닮아갖고 미워 죽겠어 진짜. 웃기기만 하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아, 여기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안 했으니까. 야, 또 무슨 말씀도 저게 또 진짜 겸손하면서. 말도 잘하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젊은 층들이 또 이 배우자들을 많이 본다고요. 네. 이 이유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 두 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보수 꼰대들이라. 아니 진 교수하고 나 때문에 그러긴 해요 그거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은근히 순진하네요. 이걸 다 믿고. 아니 근데 진짜 2049가 폭발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2049가. 아 그런 걸 왜 분석을 야, 하세요? 왜 그런 걸 왜 알고 있지? 그거는요 제가 아침 7시부터 전화해요. 어디다? 방영하고 그 다음날 PD한테. 궁금해서. 시청률 나면. 진정한 외부자네. 진정한 진짜 그렇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청와대 내부자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입니다. 새해 첫날 기자들이 떡국 먹다 말고 깜짝 놀랄 이야기를 그러게요. 듣죠. 진중국 교수님. 예. 많이 준비하고 나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그 역시 그래갖고 그거 그러니까 대명사를 참 많이 쓰는데 기억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기억력이 잘 안 나면은 그 대명사 사용이 많아져요.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든가 그거를 좀 정부 시책으로 우리나라 그런 문화적인 역량들은 이게 뭐랄까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뭐죠?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뭐 그 세월호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세월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새해니까 그거를 좀 헷갈려 있을 수 있죠. 1월 1일. 근데 아니 우리 새해 세월호 아니에요. 얘기할게요. 쉽게 작년 말하면 재작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차라리 2014년 4월 16일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전 국민이 다 그럼요. 아파한 날인데. 저는 신년 그 기자 간담회 보면서 이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1, 2차 담화 이런 거는 남이 써준 거예요. 근데 이번은 자기가 생각을 해갖고 나도 콘텐츠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상당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했잖아요. 뭐 노트북도 안 돼, 카메라도 안 돼. 그 대신에 겨우 이제 이 필기만 하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청와대 공보실에서 난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그 포즈로 팔을 둘을 탁 벌리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은 말을 할 때도 손짓이나 이런 걸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사실은 이 고개를 끄덕이는 적도 없고 리스폰스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작심하고서 나는 무죄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세월호 때도 열심히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리고 원래 주 4일 근무밖에 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1월 1일 날 쉬는 날에 기습적으로 기자 간담회까지 대국민 절절한 홍보죠. 근데 그러려면은 뭐 정말 재판정에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신년 간담회 하는 거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한다 그래도 이거 지금 불법적인 겁니다. 위법한 겁니다. 말렸어야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문제가 있고 1월 1일 날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럼 자연인 박근혜가 하려면 청와대 아닌 곳에서 자기 사비 들여갖고 오고 싶으면 오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 가서 하든지 이거를 하라고 놔둔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이런 분들의 이 인식이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게 편집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X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분들 정말 문제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평소에 예.
그 기자들을 좀 만나가지고 이러는 네.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난 네, 이번에는 진작에. 큰 문제가 없다고 네.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느닷없이 한 거예요, 느닷없이. 노무현 대통령도 같이 산에 기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때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하던 짓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10분 전에 통보하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보기에는 이게 기자회견이잖아요.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다음에 탄핵 당한 후에 직무 정지 이후에 자기 소회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반박 논리. 헌재에 가서 특검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할 얘기를 거기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한 거예요. 본인이 지금 정말 본인은 네, 본인은 잘했다고 국민 생각할 감정과 것 상관이 같아요. 없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난 죄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걸 참다 못해서 난 이야기하겠다. 난 아마 참모들도 말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일부 참모 말렸을 수도 아니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맞아요. 난 안현영 이거 의원 참- 말렸어요. 말렸어요? 말렸을 수도 있어요. 말렸는데 강행을 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봐요. 아닙니다. 나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럼 못 말립니다. 참모도 오늘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지지자들에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게 난 굉장히 컸다고 봐요. 예. 그래서 본인은 정말 억울하고 또 내 지지자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이게 같이 겹친 거죠. 물론 그렇죠.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제일 큰 거죠. 예.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네. 보는 게 왜냐하면 큰 그림을 좀 봐야 되는 게 헌재에서는 박 대통령 그 대리인단이 태블릿 PC 중앙지검에다가 조회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조회하고 그랬더니 정호성이 갑자기 태블릿 PC 감정 신청을 하고 나와요. 처음엔 인정했잖아요. 근데 정호성이 대통령과의 그 공모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커다란 흐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글로 말 맞췄다는 얘기죠. 이 커다란 라인을 준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딱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태블릿 PC만이 아니라 정호성의 그 파일이라든지 녹음 파일이라든지 다른 증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적 대응이라기보다 정치적 대응이고 지지자들한테 그걸 주는데 왜냐하면 박사모 집회가 상당히 커졌어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탄핵 반대 여론 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많은 경우에 23%까지 나와요. 적게는 15%. 15에서 23%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30%만 나오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 20% 30%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당외 투쟁을 선동한 근데 거예요. 이번青年 기자회견은 게릴라 기자 간담회였던 거죠. 기습.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말이 굉장히 품위가 없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언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엮였는데요. 뭐 이런 어떻게 거. 그냥 아주 확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엮이다 뭐 밀회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를 알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은 최순실이라는 거. 둘의 왜냐하면 말투가 똑같아요. 맞아. 제일 같이 있게 되면 그 말투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외부자들에서 예. 그 내부자들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죠. 우리 안영환 원장님께서 또 기자 출신이시니까 청와대 출입한 기자들, 예.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대부분 제가 압니다. 뭐 채널 A나 동아일보 기자들은 제가 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네. 계속 청와대 뭐 연결 많이 했습니다. 깨알 홍보. 이거 뭐 네. 타이틀이 뭐예요? 안영환의 시사포커스라고. 그리요? 자, 우리 빨간 전화 한번 가볼게요. 드디어 빨간 전화가 걸리고 자, 가네. 빨간 전화 저쪽으로 좀. 아따, 자네도 노안이 왔구만. 콕콕 찍어 부르네. 정말 정치하기 아까워요. 딴 거 하세요. 이 개그맨을 하세요. 아유, 왜 이러세요? 우리 쪽 물이 얼마나 좋은데. 뭐야 지금? 왜 그래, 이 아저씨? 이 한바다 잠자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정숙 기자님. 잘못 거신 잘못 거신 거예요. 아따. 거시기 해보네. 아유, 나 진짜. 잠깐만. 아니요. 난 노안이 와도 실수를 안 하잖아. 아니, 잠깐만. 아니 이 전화번호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번호가 그대로 그거 눌렀는데? 포함해야죠. 그렇지, 두 가지지. 번호가 잘못된 건. 지금 이미지 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어. 프로그램 홍보까지 하고. 그래. 이거 이거 잘라, 이거 잘라. 아 이거 어떻게 잘라 이걸? 진짜 이거. 깨알 같은 셈인데. 너무 재밌다. 아니 이미지는 가장 정상인데 그러세요. 참. 고만나네 이거. 4, 3, 5, 2. 맞지? 이상. 전화번호를 늦게 누르셨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전화해달라고 전화. 너 나 전화할 때 날 아주 귀여워. 친구분이 비웃더라. 전화해달라고요 전화. 좋아요. 아니 아, 눌러 얼른. 야, 심정숙 찾기 힘들다 진짜. 자, 그렇게 오래 기다려. 빨랑빨랑 갑니다. 어. 자, 이번엔 빨리빨리 010.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유, 심정숙 기자, 저 안영환입니다. 내려놓으세요. 네, 선배 안녕하세요. 그 당시 기자들이 비서실장, 한강호 비서실장하고 떡국을 먹고 있다가 네. 갑자기 연락을 받고 갔다면서요? 네, 1월 2일이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아무 일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한 10시쯤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 한강호 비서실장 주제로 순수관 기자들 불러 떡국을 먹겠다는 정초인데 뭐 그래갖고 한 절반쯤 먹었을 때쯤 갑자기 배성래 홍보수석이 서프라이즈가 있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갑자기 출입 기자들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네, 다음부터는 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네. 혹시 그 한강호 비서실장이 10시쯤에 이미 부를 때 다 기획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까는 그날 이미 오전에 대변인실에서는 뭐 아침부터 알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왼쪽으로 네 번째 서 계신데요. 다들 왜 수첩에다 적고 있어요? 떡국 먹는 모임이라 갔다가 갑자기 뭐 대통령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 하신다 그래서 떡국에 낚인 거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전화기는 다 가져왔고요. 네. 노트북은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대변인실에서 노티스가 있었고 네. 뭐 매체 기자들도 그 현장에서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그 기자들하고 그 접촉이 많은 분이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탄핵당에서 그 발언 기회가 별로 없는 양반인데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일단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기류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변한 대통령의 태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뭐 이런 자리는 사실 많지는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근데 마지막에 3차 간담회 때 하셨을 때는 수세적인 입장이셨다고 네, 그랬나? 네. 아. 이번에는 좀 여유가 좀 있어 보이셨어요. 어쨌든 뭐 워낙 질문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고 네. 지금 뭐 박사모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촛불에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유와 자신감을 목표 달성을 그러면은 하셨네. 어쨌든 본인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나오신 거는 좀 같아요. 작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네. 세월호 7시간 얘기를 하시면서 관저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언제든 부르면 될 것 지시할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내가 구조 전문가도 아닌데 그 순간 현장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을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재단께서는 네. 대통령이 이런 게릴라 간담회를 한 게 득이라고 보세요? 실이라고 보세요? 근데 현재 어쨌든 탄핵 심판이라는 걸 받게 되셨는데 네.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당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원칙에 맞지 않으셨어요. 전화 연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심정숙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매주 변론 기일을 여는 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첫 번째 변론 예. 기일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나오리라 기대는 안 했지만은 역시 예상대로 안 나왔지요. 그래서 단 9분 만에 끝났습니다.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건 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그걸 가지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권성동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인데 이번 소추 위원을 지금 겸임하고 있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법정에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기자 간담회가 좀 이해가 되네요. 헌재에서 할 얘기를 미리 하는 거야. 왜냐면 헌재에서는요, 그게 뭐가 되냐면은 그 약간 무슨 피의자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기자들 딱 거느리고 다 할 얘기는 다 하고 예. 여기서 했어야 할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 바로 그 점 때문에 네. 헌재의 결심을 난 더 붙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헌재 이분들은 지금은 완전히 자기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가서 국민들이 모두 다 헌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긴 출석 안 하고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한다? 아 이거는 한쪽으로 기울은 판결이다라는 심증을 난 더 강하게 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헌재는 아마 그 기자 간담회 보고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마 네.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헌재의 그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강행군을 하고 몰아치듯이 아주 스피드를 내고 있거든요. 그 5일 같은 경우는 그 문고리 2인방 중에서 구속되지 않은 두 사람 불렀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그 윤천주, 그다음에 이영선 불렀고,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또 이제 주역들 정호성부터 시작을 해갖고 안종범, 최순실 다 부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헌재는 아주 그냥 팍 몰아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헌재도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게 대통령 뇌물죄에 대해서 삼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면서 특검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특검이 정말 화가 났던 대목이 바로 삼성과의 그 관련 대목이에요. 2014년 9월 15일에 대구의 혁신센터에서 이재용을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갖고 그때 승마협회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5년 3월에 그 박모 회장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아요. 그 삼성으로 넘어온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고 또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왜 승마협회를 맡으라고 했는지.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7월에 연금을 동원해서 합병, 제2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2015년 7월 25일 날 질타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무척 이례적이고 왜 승마협회 도와주라고 하는데 당신들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깜짝 놀라서 대책회의를 소집을 하고 220억 코레스포츠 재단, 비덱 뭐 이런 데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조금 알고 있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아 뭡니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아직. 내가 그래서 두려워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진짜 뭔가 있는 거죠? 예, 있죠. 다 하신 것 같은데요? 7월 25일인데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만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좀 길어요. 10개월은 무슨 날이죠? 정유라 임신의 임신 일정에 이 시간표가 맞춰져 있어요. 너무 놀라워. 9월 15일 날 부탁을 할 때는요. 네, 말 얘기. 임신 7월 말 8월 초기 때문에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예. 근데 부탁을 해놓고 봤더니 삼성은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 5월 8일 날 애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임신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지원을 못한다.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유라가 몸을 좀 추스리고 2달 20일쯤 지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말을 탈 수 있으니까 다시 삼성을 조지는 겁니다. 이 조소를 들여다본 검사들이 이 정유라 애 임신해갖고 애 낳는 일정에 삼성과 청와대가 동원돼갖고 그때부터 모든 일정이 맞췄고 대한민국이 정유라 임신한 거에 따라갖고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검찰들이 들여다본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고 이제 한 2번 다시 방송 못 할 것 같아요. 이걸 왜 팟캐스트에서 안 하시고 외부자들에서? 내 삶은 이제 외부자에 맞춰져 있는 삶의 시계는. 여기에 따라서 나는 또 이제 방송이 돌아가요. 아니, 저는요 외부자만 다 건너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봉도사님 지난번에 제국지. 2월 9일론 얘기하셨잖아요. 예. 콕 집어서. 예. 그거 좀 변화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확신하세요? 100%입니다. 제가 여기 탄핵 재판 예상 일정 뭐예요? 이걸 그 짜왔어요. 짜온 거예요? 어제 훔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거죠. 빙고하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수제품이에요, 수제품. 제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일단 좀 아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볼게요. 여기 네. 5일과 10일에 증인 심판을 하고 12일과 17일에 서류 증거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부족한 부분을 19일 날 서중 추가나 증인 추가를 하고 네. 이때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한번 24일에 추가를 이틀 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4일이 최종 변론이나 변론 종결 혹은 26일.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않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변론 종결하고 웃지 마세요. 좀 심각한 말씀 심각한 하시는데. 얘기예요, 진짜. 이제 안영환 집에 가고 후회할 거야. 저 얘기를 방송을 보면서 다시 들어야 돼.
자, 24일 날 네. 최후 변론 종결을 하면 네. 31일 날 물리적 시간으로 31일 날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소수론으로는 31일도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 그 판결문 쓰는 게 2주가 걸려요. 그럼 7일이나 9일 날 쓰는데 그럼 박한철 소장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자기가 퇴임한 이유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문 서명에 9명 서명이 다 들어가요. 이름이 다 들어가요. 서명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다 들어가요. 이름이 다 들어가고 서명을 이렇게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렇게 씁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대신 서명함. 아, 그럴 수가 있는구나. 진짜? 그러면 가능한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이 양반들 감옥 가고 싶어? 무서워. 그러니까 검사인 줄 알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 특검을 가능하면 만나고 안될것 앉아서 같아. 본인이 검사인 줄 안다니까. 점점 저기 이건- 오만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가야 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7일이나 9일 날 판결문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31일까지 심리와 평의라 그랬죠. 평의. 평가 회의가 재판관들 사이에 마무리됩니다. 평의가까지 다 끝나면 재판 갱신의 사유가 되지 않아요. 재판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바뀔 때 재판 갱신의 사유거든요. 근데 30일까지 평의가 끝났기 때문에 전쟁에 정말 기가 막힌 전리품을 딱 얻고 내 손에는 화약과 피 하나도 안 묻히는 거죠. 이게 박한철 소장이 택할 신의 한 수, 별미 한 수다. 그래서 여전히 7일이나 9일 설이 제일 유력하다. 이건 비선 과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핸드폰에 변호사 명단이 350명 있다니까요, 전화번호가. 650명. 이거 진짜 주변에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봉도사랑 앉아서 분석하고 목돈 분석하고 아니. 말이야. 이렇게 소일하고 근데 있다는. 우리 대단하세요. 변호사들은요, 여기 출연료부터 더 줍니다. 제가요. 오. 제가 부유한 남자. 정식으로 주고. 그럼요. 노동의 대가로 치료해줘. 제가 무슨 열정페이를 저 받습니까?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되면요? 2월 9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가는 거예요. 아니 안 되면 뭐 하나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안 되면 말고 이러는 거지. 또. 아니, 그건 아니죠. 뭐라 써시겠지. 안 되면 있죠. 외부자들 하차할게요. 아니, 또 그런 아, 왜 그래? 또 말려야 돼. 말려. 어쨌든 결국은 이제 봉도사의 입에 여의도의 정치 일정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깔때기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뭐 독설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원조 독설가 홍준표 도지사가 예. 네. 독설을 아주 세게 했어요. 그 외부자들이 아니, 현재 저는- 박 대통령의 상황을 닮은 고전 캐릭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박근혜 대통령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메두사가 사실 이렇게 원래 메두사의 뜻이 여왕이란 뜻이에요. 네. 근데 그 여왕이 싹 메두사가 이렇게 눈길을 주면 돌이 돼 버려요. 그렇죠. 왜냐면 레이저를 쏘아서 그 침박들이 그냥 돌이 돼 버렸기 때문에 메두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해외 출장 때 뒤에 이렇게 흰천을 두고 빛을 아주 세게 쏴갖고 화장을 한다는 모습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국민을 또 현혹시킨 게 있어요. 고아 코스프레를 하면서 한겨울에 성냥 사주세요. 성냥 사주세요. 그러니까 한 표 찍어주세요. 한 표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했고 집안에 데리고 들어왔더니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이런 상상이 그림이 떠오르다. 진짜 살면서 근데 마주 보니까 연기 참 잘하신다. 그러니까 살면서- 아깝다니까 정치하기. 아, 근데 한 주간의 뜨거웠던 내부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 내부 크러쉬.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사랑은 날 보고 싶을 거라니 근데 이거 고객이 파산을 했어요.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모두 다 거짓말이야 지켜준다 거짓말 나 없이 못 산다니 거짓말 다시 돌아온다니 거짓말 모두 다 거짓말이야 아, 우리 봉도사님께서 또 예견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그 정유라 소환만이 답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유라를 특검이 정조준을 했어요. 예. 최순실 게이트의 종집은 어디서 찍어야 되냐? 정유라 소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아킬레스건이에요. 뭐라고 그럴까요? 체포를 했다고까지 했는데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1월
1일 날 한 방송국에서 리포트를 합니다. 단독으로. 정유라는 독일이 아니라 덴마크에 있다. 그분이 리포트를 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는 못 찾았어요. 근데 교민들의 제보가 빗발칩니다. 가장 확실시된 제보를 쫓아가 봤더니 덴마크 북쪽 지역에 있는 그 마을의 승마장에서 운동을 하고 이번 그 최순실 국면에 히트를 친 제2모 방송국의 기자가 독일에 딱 갑니다. 네. 갔는데 거기서 또 제보를 받는데 계속 추적해오던 승용차를 찾은 거예요, 그 제보로. 그래서 현장에 집에 가는데 한동안 있는데 집에서 밖에서 기자가 온 것을 알고 아무런 인기척이 안 나니까 불법 체류자다라고 제보. 그래갖고 경찰이 왔는데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라 했더니 그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유라 씨한테 4시간 정도 확인한 다음에 체포를 해요. 이 봉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덴마크 경찰도 훌륭하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이미 세계적인 전 세계적으로 뉴스예요. 알려져 있는 그래서 거죠. 네. 정유라 즉 한국판 라스푸틴의 딸이 체포됐다. 이게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어요. 뉴욕타임즈에 압력을 그러니까요. 실었다니까. 참. 근데 그 못지않게 정유라도 정말 딱 체포되자마자 피의자 코스프레를 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아이하고라면 보육원도 갈 수 있고 시설도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병원에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의자들이 병원에 뭐 입원했나든지 이런 네. 거를 다 보고 준비를 아주 단단하게 하고 온 거예요. 이 정유라 체포가 되자마자 기자들이 덴마크로 대거 갑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를 직접 했어요.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그래서 이 집을 샀는데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막 조세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 했건 모르고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안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셨어요. 언제 지금 데이비드 윤이 계속해서 보호했을 아니요, 거라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데이비드 유는 저랑 연락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서 현재. 자, 지금 들어보셨는데 어땠어요? 그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데 네. 중간중간에 문장이 섞여 있어요. 네. 이게 2차례에 걸쳐서 36만 원을 우리 돈 한 장 안 쓰고 이게 사실 일원 한장 문어체거든. 안 쓰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급에 이건 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렇게 준비된 게 좀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거를 이제 또 그 글로 옮긴 거를 변호사들하고 한 셋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잘 준비가 안 되는 캐릭터다. 저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그 자기 개인의 주관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게 준비된 측면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모른다 거짓말 예를 들어갖고 데이비드 윤, 이경재 둘 다 거짓말입니다. 이경재 변호사하고 데이비드 윤은 자기를 보호하는 키맨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이 날 보호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바쁜지 연락이 안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사람. 이분들에 대해서는 듬성듬성 국정 그 청문회 하듯이 넘어가는데 유독 36만 유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요. 자세히 알고 있어요. 예, 그거는요. 재산 국외 도피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걸 피해가고 그것이 자기가 결정적으로 그 법 위반으로 한국에 송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부분이죠. 그 발언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죠. 보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할 일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한국 인터넷 보고 있겠죠. 예. 그래서 경찰 앞에서 저 적색 수배 대상자입니다. 자기에 대한 뉴스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자기의 가장 취약점, 법적 취약점이 뭔가도 알고 있고 그렇죠. 이건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받았을 조언을 거예요. 받은 거죠. 받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멘트가 나온 거고.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면 잘 모른다, 좀 철이 없다 이런 느낌 분명히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리허설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거예요. 거의 이제
변호사 현지에서 국선 변호인도 구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전화로라도 계속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까 진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어체 그리고 기자들은 오히려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물었는데 어머니께서 사실은 그런 원래 그렇게 안 하는 애거든요. 그렇죠. 육두문자 써대는 애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에 SNS 한 거 보면은 맞춤법도 틀리는데 뭐 세무사를 고용을 했다. 그다음에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이 집을 샀다. 뭐 그걸 촉촉촉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의 평소의 행동과 지금 저기 이야기하는 거하고의 그 격차. 이게 너무 심각한 그러니까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 네. 부분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포스트잇을 붙여서 그래서 사인만 나는 했다. 모르겠다. 아니 웬만해 하고 무슨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거기서 사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집 산 것도 다 알아.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세금 포탈한 것도 아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포스트잇은 왜 붙이냐고. 말이 안 돼. 정유라한테 만약에 혐의를 몇 가지 좀 특정한다면 일단 정유라는 그 학사 부정의 장본인이에요. 즉 이 엄마가 모든 걸 다 했다 계속 그러지만은 학교에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조력자가 됐고 또 본인이 당사자인 점에서 정말로 그 심각한 그 위조의 문제라든가 학사 부정에 이제 개입이 된 장본인이고요. 공범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특혜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다 모른다 하지만은 삼성에서 5명인가 6명의 선수를 한다니까 나 뭐 할 일 없었는데 그래도 뭐 받아보지. 이렇게 본인은 얘기하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그 뇌물이면은 뇌물 그 공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정유라가 말한 거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짓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저기 변호사 뭐 다 했고 조세 포탈 다 했고 그렇다면은 그걸 왜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세무사는 왜 고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한국에서 다 갚았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재산 자기의- 그대로 피하려고 했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패를 보여준 거예요. 인터뷰하다가 내 혐의 인정꼴이 됐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이 변호사들이요. 그 1도, 2부, 3백이라 그러거든요. 좀 풀어주시면. 예, 1도 첫 번째는 검찰에서 소환하면 야. 아 이건 변호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1도. 도망가라. 그다음 두 번째 부인하라. 부인의 최고가 뭐냐 묵비권이에요. 300. 3백 백을 써라. 이게 그런데 일단 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네. 저 우리 정유라 양도 그렇고 네.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가 나오죠.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1월 1일 날 그 기자 간다음에 그다음에 정유라 저기에 의해서요. 범죄 다 인정됐어요. 다 자백한 거예요. 영화 자백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근데 그 우리 중에 가장 여기저기 사람 많이 알고 계신 우리 봉도사님께서 또 덴마크에도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영상을 찍은 분이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저 그 아는 광장에서 만난 후배죠. 자, 그러면 혹시 그분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빨간 전화? 3번 전화 올릴 때까지 받지 않으면 저거는 당합니다 저한테. 아니에요? 영화 한 편인가요? 노안이 와서. 해외 로밍 중인 전화 받으시는 분께 국제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안 받을 것 같아. 네, 여보세요? 박 PD님. 네네. 정봉주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3번 울릴 때까지 기다렸더니 한 번 울리자마자 받으시네. 그 대단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가 광장에서 볼 때 지나가면서 살짝 무시한 거에 대해서 막 깊은 자괴감이 드네. 자, 우리 남희석 박사 같이 있습니다. 저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여쭤볼게요. 그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 저널리스트고요. 네. 예, 혼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소속돼 있지 않고요. 그러면 덴마크까지 그냥 자비로 해서 그렇게 가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활동 자체가 거의 후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지만은 이번에는 자비로 저희가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질문을 좀 한 번씩 드려볼게요. 그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그리고 그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사실상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몰랐다. 모든 건 엄마의 최순실 씨가 다 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다른 질문이 이어질 때 계속해서 최순실 씨 엄마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엄마인 최순실 씨하고 거리를 약간 조절하지 않는가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야기. 그게 자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이를 그때 이렇게 같이 있었던 사람? 지금 현재도 정유라의 아이를 보호하고 위탁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분은 네. 60대 여성 조선족 출신이 맞습니다. 네. 지금 조속하게 소환할 수 하는 방법은 덴마크 경찰에서 강제 추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특검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은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덴마크 정부와 경찰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는 열심히 하나요?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여권 반납이거든요. 본인으로부터. 그럼 송환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권 반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네. 기밀하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박훈규 PD님, 우리 외부자들의 영상을 보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전화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훈규 PD였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박 PD 이야기에서 데니시라는 영어를 쓰는데 덴마크 그 법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왜요? 들어오기 왜냐하면 쉽지 이제 않죠. 우리는 뭔가 빠른 나라잖아요. 유럽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독일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지금 추방에 대해서 추방한다는 걸 거부하는 소송을 하면은 1심, 2심, 3심 갑니다. 옛날에 2년 전인가요? 유병헌 씨 세모그램의 유섬나 프랑스 파리에 도망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검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1심, 2심, 3심 갔는데 다 졌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권재판소에 또 제소를 했습니다. 아직도 못 돌아와요. 2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 그쪽에 나가 있는 다른 기자들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제 변호사들하고 검토를 좀 해봤더니 정유라 씨는 여권이 한국 여권이기 때문에 이 외교부가 노력을 해서 덴마크 경찰에 이러이러한 잠재적 범죄 행위가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막중한 그다음 독일 경찰에서 자금 세탁, 유럽은 자금 세탁이면 최고 위험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달 20일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사들의 판단인데 우리 방송 나갈 때 지금 좀 결론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10일 이후에 결론이 나요. 유럽이 그렇게 빨리빨리 10일서부터 19일까지 결론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아까 이제 전용 의원님이 이 초기 예리하세요. 대한민국 촛불을 다 알고 있답니다. 덴마크 경찰들이. 이 세계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덴마크 경찰이 빨리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추방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독일 비자가 살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독일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취소시키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죠. 독일에서 이미 기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권 자체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기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한국에 들어와서 재판받는 그러니까 덴마크로 간 이유가 독일에서의 본인들이 죄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정유라 얘기가 나오면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화여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유철균 교수 얘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라 학사 특혜와 관련해서 결국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혐의가 뭔가요? 제가 이대 나온 여자로서 저는 너무 붕괴해요. 왜냐하면은 이화여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정말. 그러니까 제가 법무부에서 나온 사람은 아닌데요. 예, 그냥 하세요. 제가 네. 오늘 일단은 시간을 드릴게요. 업무 방해예요. 예. 그 이화여대의 그 공정한 학사 과정을 이제 방해한 죄. 그다음에 이제 조교를 시켜가지고 이 답안지도 만들고 또 대신 답안지를 쓰게 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문서 위조에다가 사문서 위조 교사 여기까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증거 인멸에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 조교한테 시킨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거기다가 위계 어떤 공무 집행 방해. 왜냐하면 교육부 감사가 왔을 때 그때 답안지를 이렇게 슬쩍 끼워 넣게 하는 등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죄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꾀한 그런 아주 치밀하고도 파렴치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학교는 자랑스러워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참 이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도 자랑스러워해요. 아니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들이 이대 출신이 너희 많습니다. 이대를 사랑스러워하는 거잖아요. 네, 자랑스러워. 그래서 여기 아니 사랑스럽고. 사랑과 자랑은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어요. 바이 정봉주. 자, 이게 유철균 교수 이야기를 잠시 좀 더 해볼게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할 말씀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이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0년 전에 저는 그냥 미학 공부하고 미학사, 철학사 이거 공부하고 책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상상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원고 청탁에 들어왔습니다. 뭐 서양 미술에 나타난 악마주의.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사에 관한 글이었어요. 그걸 기고를 했죠. 그 원고 청탁을 받아서 글을 써서 보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잡지가 왔어요. 실렸어요. 그래서 제 글이 어디 실렸나 딱 보니까 박정희 찬양하는 맥락 속에 제 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그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악마다. 근데 악마가 영웅이거든요.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는 오히려 굉장히 도덕이고 윤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힘만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천재, 고독한 천재 뭐 이런 식. 그런 맥락에다가 제 글을 딱 배치시키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박정희 찬양하는데 구역자가 된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그게 유철들. 유철들. 네, 이 사람이 이제 편집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인화라고 이인화. 불렸죠. 이나. 예.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반론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 쓴 글을 갖다 이제 반박하는 글을 써가지고 이걸 실어달라고 했죠. 실어준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냈더니 못 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글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인물과사상에 갔어. 그래서 제가 연재가 돼가지고 연재된 걸 묶어서 낸 게 그때 조갑재 씨가 이제 책을 냈거든요. 전기를 다 예. 완성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맞불을 놓겠다고 그래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고 해서 냈거든요. 야, 이거 나비 효과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인화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앉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글들 아, 쓰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어요. 아니 그럼 제가 예, 좋은 안을 하나 제안할게요. 뭐요? 연애 한번 가세요. 면에 아니 그 후에 또 만났어요 오는 이분을. 종 있으면 가는 종이 있고. 이분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은 이분이 이제 게임에 또 굉장한 게임 열광자예요. 같이 해방전쟁. 아니, 전 동네잖아요. 예. 윗집 사시는데 네. 그 마음 아프죠. 저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네. 맥주 마시다가 게임하다 PC방에서 죽고 싶다고. 네. 근데 자 여기서 좀 여쭤볼게요. 유철균 교수가 이 박근혜 최순실 정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세요? 있죠. 왜냐하면 이게 시험 성적 고쳐주는 거요. 학장선에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 고쳐라 그러면 미쳤냐 이러죠. 총장님이 한다 그러면 좀 부담 느낄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럼 옷 벗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유철근 이분이 교수직함 외에도 박근혜 정권 밑에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을 했단 말이죠. 차은택 씨랑 같이 했고. 예. 그다음에 또 뭐냐면 청년희망재단. 그 초대 이사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노동계의 미르재단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다가 정유라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때 사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최순실이 뭐죠? 김경수 각장 찾아와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대하고 이 최순실 전체하고 하여튼 이 거대한 세력 있잖아요. 이 전체 속에서 요 일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이게요. 유철균 교수는요. 거짓말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왜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입학 전후로 해갖고 유철균 교수는 7, 8, 9 사이에 최순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입학을 앞두고. 아니 뭐 입학 1년 전서부터 부탁합니까? 입학에 임박해갖고 김경숙 학장이 유 교수 이리 와봐. 이거 최순실 씨 딸인데 저 입학에 좀 신경 좀 써줘요. 이러잖아요. 그때부터 가장 빨리 얘기하면 입학 때 만났을 수가 있고 조금 늦으면 2015년이나 2016년에 만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최순실을 미리 몰랐고 김경수 학장이 속에서 난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박근혜 정권하고 관계없어요 이렇게 선언한 건데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언제 되냐면 2014년 3월에 돼요. 2014년 3월. 그것도 추가 선임으로 됩니다. 일기 위원들은 2013년 말에 되거든요. 2013년에 되는데 추가 선임으로 되는 사람이 이 양반하고 차은택 씨예요. 문화융성위원회 누가 주무르고 있었습니까? 최순실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14년 3월 이전에 최순실의 낙점을 받아서 신임을 획득하고 있었다. 미리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죠. 그거를 마치 15년, 14년 말에 만난 것처럼
확장을 통해서 15년에 만난 것처럼 16년에 만난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최순실과 박근혜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미리 알았다. 붙어 있었다. 예.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예. 저 유철근 이 대표님이에요. 동의해요. 왜 그렇게 최순실은 딸을 이대 나온 여자로 만들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거 이대 나온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보기에는 승마를 시킨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체육대학도 있고 네, 이거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마라는 것 자체가 최고급 최상류층의 일종의 그 이너서클 그 내부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제일 부자들만 어디 뭐 1, 2억 하는 말을 누가 뭐 정말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승마를 딸을 시키면서 제가 보기에는 딸을 그 최고의 그 이 소사이어티의 상류 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2대 정도의 이 스펙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하여튼 그 모정은 훌륭했으나 그 정유라가 완전히 어머니의 뜻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박살을 냈다는 거. 저는 드라마틱해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전효 의원 말씀에 무척 동의하는 게 기획사가 아이돌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 이 박근혜 아이돌 상품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예? 저걸 들여다봤잖아요, 우리가. 박태환이 누르고 김연아 누르고 그다음에 유승민이 이번에 그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아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우리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 딸을 타이틀을 좋게 해서 결국은 또 하나의 기획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가장 간판이 좋은 이대를 택한 것이다. 근데 이제 아니 이제 굳이 이대냐 뭐 연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그렇죠. 한데 네. 본인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콤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뭐 대학 나온 것도 불투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그 얘기에 정말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안용환 의원을 만났는데 처음에 인간적인 매력보다도 서울대 나왔다는 그 매력에 끌렸거든. 이게 열등감의 표현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자기 희생. 아니, 상수에서 좋은 대학 가잖아요. 서울대보다 좀 빠지죠. 모양이 좀 빠지죠. 그 끝으로 참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대 재학생 여러분 그리고 동문들에게 힘이 드는 말씀을 한마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화는 시작이고 이화는 근본이고 이화는 포기하지 않는다. 도전한다. 저도 한 말씀 하면 안 돼요? 왜 이대랑 무슨 아니 저는 이대 만명 그 시위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생각하면 아 그녀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대 나온 농담이 여자 아니고. 옆에 앉아 있는 아니, 짧게. 짧게요? 이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정봉주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내부자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참 난감한 분위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나경원 의원과 조윤선 장관의 운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친딸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 캐릭터다 이러면은 이 조윤선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은 정말 프린세스예요. 모든 걸 다 갖췄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부유하고 조윤 집안에서 돈에 대해서는 구애 없이 자랐고 또 서울대학교를 또 굉장히 우수한 한 사람은 외교학과 한 사람은 법학과를 나왔고 사법고시도 또 패스를 하고 그런 점에서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장관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하고의 그 사이 이런 모든 걸 보면은 권력자가 쓰기 딱 좋은 아주 풀 스펙의 여성들이죠. 매우 뛰어난 여성들이고 우리 조윤선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관계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시작이 2002년 네. 이해창 대선 캠프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제 조윤선 현 장관은 선대위 대변인이에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많은 보좌관, 특별 보좌관 중 한 명. 조윤선 지금 장관 훨씬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이게 스타트 라인 이제 훨씬 더 앞서 나갔다고 예. 봐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17대 선거 때 조윤선 의원은 안 들어옵니다, 국회에. 나경원 의원은 이제 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갔고, 그래서 이제 한참 앞서 나갔어요.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니까 조윤선 의원은 또 장관을 2번이나 하고, 정무석까지 하고, 뭐
사실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갈 수 있죠.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이건 아닌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예. 나경원 의원이 나갔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표가 예. 나경원 의원 할 때는 사진도 같이 안 찍으려고 했어요. 진짜 아니, 한참을 안 그리고 갔어요. 보니까 결국 진짜 돌긴 예, 돌았는데 그리고 왜 그러지? 딱 한 번 갔는데 그때도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우리도 제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했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를 안 잡고 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음.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뭐 의원이었지, 평의원이었지만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였고 선거의 여왕이요. 그다음에 선거 여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 어찌됐든 득표로 인정받는 그런 이제 당사자였으니까 캠프에서 계속 협조를 요청했어요. 이 사정 저 사정 되면서 안 나오다가 선거 마지막 때 한 번 나왔습니다. 캠프 방문을 했었죠. 선거 지원을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못했죠. 아니 안 했어요. 선거운동을 진짜 안 했어요. 그 2014년 7월 30일 재보선 아마 동작을이었죠. 예.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찬 후보를 위해 가지고. 정의당. 그렇죠. 우리가 결국 패배하긴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원래 새누리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원래 이제 뭐죠 정무수석 자리로 가게 돼 있었는데 밀렸죠. 밀린 겁니까? 아니면 밀렸죠. 뭐랄까 징발된 겁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잘하시잖아요. 쓸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나경원 의원이 갔으면 예. 결과가 달랐을까 같았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글쎄 그 뭐 상상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봉도사 말씀대로 청와대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그게 참 그 유감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인자를 키우지도 않았지만 또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로지 여왕벌 심리 있잖아요. 이 구역에서 여자는 나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번에 이 두 여성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돼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참 뛰어난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 정치인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진짜 제가 솔직하게 그런 점에서는 안타까워요. 네.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경쟁 관계가 이제 종착점을 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거는 맞죠?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2004년, 2005년 그때 집중적으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잖아요. 특검에서는 이미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 나와서 국정조사에서 모른다. 정말 모른다. 강력하게 부인해서 변호사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2016년 문체부 장관 오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오자마자 원본을 없애라 그런 거예요. 근데 문체부 직원들이 원본 없애지 않고 갖고 있다가 이번 특검에 원본을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건 복사본이 나온 거고. 그래서 조윤선 장관이 구속을 피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네. 여기저기 나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 보면 정말 강력히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법을 알고 이거 그러니까 진짜 블랙리스트에 관여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외통수요. 진술이 빠져나갈 수가 좀 없죠. 달라져요. 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진탐정이 한번 흔적도 없다 뭐 분석을 이러다가 나중에 좀 애매모호하게 진술이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가 지금 나온 바에 따르면 교문수석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문수석실에 만들 때 작업을 3사람이 하는데 그중에 2사람을 거느린 사람이 바로 조윤선 그러면 이분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또 증거인멸의 그 정황들도 있죠. 예. 컴퓨터 하드 엎어버리게 만든다라든지.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최순실과의 관계 문제인데 이 블랙리스트를 보게 되면 황당한 게 있어요. 좌파들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엉뚱한 우파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건 사실 분명히 최순실 관련이거든요. 최순실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체부에 가가지고 뭐 증거인멸한 것도 있지만 예. 또 다른 한편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이제 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 재단 만들고 유지하고 뭐 치닥거리 하는 일 여기에 딱 적합한 인물로 최순실에 의해서 발탁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잡아가지고 보내놓고 내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 혐의가 빠져나가기에는 저도 너무, 빠져나갈 수 없다고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 관여했잖아요 작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증했단 말이죠. 위증. 국회 위증이 1년 이상과 10년 벌금형이 이하. 없어요. 맞아. 무조건 예, 실형이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진짜 몰랐을 수 제가 있나요? 보기에는 블랙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돼 있지 않고 성향 분석서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정무수석실의 수석이었고 이 장관이었고 이런 그 점에서 실에서 책임이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의 생각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건을 작성한 건 정무수석실이 아니라 교문수석실이다.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작업을 했지만 그분들은 예컨대 김기춘이라든지 다른 라인으로 움직였을 수 있다. 나는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빠져버린 이게요. 논리가 되는 거죠. 일상적인 정책 업무, 정무 업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장관 모르게 했다? 설사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건 그래도 장관의 책임이죠. 책임범인 거죠. 여기서 양자의 경쟁서부터 네. 시작됐지만 불행한 종착점으로 가고 있다. 저 안 원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제 뭐 그렇죠. 잘 아는 안타깝죠. 처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장관이고. 제가 그래도 한 말 말씀 해야지. 대한민국 정치 알 수 없습니다. 사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를 어쨌든 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거 있었고 청와대 업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면은 정무수석이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은 본인은 뭐 사실 이렇게까지 파함이 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특검이 그냥 압수수색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이제 뭐 단서가 있을까요? 이미 다수 증언을 확보했다는 거는 언론에 나왔고요. 원본이 존재하고 예, 원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수 증언이 문체부 고위 관리들이에요. 2014년 중반에 권력의 흠에서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2년, 3년 동안을. 그리고 이제 특검이 오고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또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나올까요? 그러면. 저 그 생각 들어요. 근데 정말 이 사태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정부가 뭘 표방했냐라는 거예요. 예. 문화 융성이라는 걸 표방한 그런 맞아요. 정부예요. 그다음에 예, 아프죠. 창조 경제를 얘기했던 그 정부가 문화계에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실행했다라는 건 근데 진 교수님 문화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문화평론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블랙리스트에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이번에도 빠졌어요. 아유, 저는 어쩌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위험한 근데 내가 거 그래도 뭐요? 영화 배우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학계 이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 쪽에 무슨 뭐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블랙리스트가 잘못 저는 만들어진 서명을 거예요. 모으러 다니는 여기를 빼면 교수님 오늘 기점으로 반성하고 정체성 분명하게 사세요. 다음에 이제 서명이 안 빠지도록. 그러니까 너무 티나서 아예 명단에도 안 들어있었나 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서명이라는 거는 예. 사람들이 뜻만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전화 걸고 그래 내 이름 너 이 정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고. 진 교수님 증거인멸하지 마세요. 저 블랙리스트에 죄송하겠습니다. 우리 진 교수는 무관심. 남희석 씨는 혹시 명단에서 이름 찾아보셨어요? 네, 저하고 유재석하고 신동엽하고 다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여기는 이쪽에서는 없어도 저쪽에서 있어요. 북쪽의 블랙리스트야 2만갑, 북쪽의 블랙리스트야 2만갑. 맞아 진짜. 저쪽을 확실하게 했다. 아, 진짜로. 그건 탑 수준이네. 완투 쓰리라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반기문 전 총장과 추후 정치 행보를 같이 하겠다. 네,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아까워요. 반기문 후보를 따라간다는데 반기문 후보는 지금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왜냐? 철학도 모르고 이념도 모르고 정책도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분한테 가려면 내가 어떤 명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 뭐 했어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나갔잖아요. 낙선했죠. 그럼 탈당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했는데 저쪽 개혁보수 신당의 원내대표가 딴 분이 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여기 있다가 그냥 반기문에 합류해서 어차피 반기문 후보가 오면 제3지대니 뭐니 해가지고 다들 끌어당길 텐데 여기서 자기 위치를 선점하겠다.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좀 실망해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굳이 외모나 여성성이나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개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설득력이 있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는 한 번 죽지만 정치를 하게 되면 여러 번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그동안 너무 승승장구만 그렇죠. 했기 죽은 때문에 경험이 없지. 죽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아닌가. 이제 수도권의 사선까지 어쨌든 본인의 역량 때문에 크기도 했고 또 그렇게 키워주기도 했다면은 반기문을 찾아 나설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젠 자기 정치돼도 바로 되는데. 그거예요. 만약에 다른 여성 정치인한테 이런 기회가 왔다면 저는 반기문을 따라 나가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또는 새로운 개혁 보수의 가치를 찾아 나갈 그래서 건데 나중에 반기문이 부르게. 아니, 그걸 안 불러도 존재 지금 가치가 저 정도면 있죠. 예. 깃발 혼자 들고 광야에 나가도 저건 되는 정치예요. 근데 개혁보수신당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때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같이 가고. 거기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 나면 이제 열렬히. 가긴 가야 되고 예. 이제 명분이 있어야 기회를 되고. 네. 놓친 거죠. 놓친 거죠 그때. 이제 놓쳤죠. 개혁보수 신당에 있던 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큰 실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개혁보수 신당에 합류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정치니까 명분이 필요하겠지요. 뭐 새누리당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명분을 이제 여러 가지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좀 하자면 나경원 의원 예. 앞으로 저는 안타까워요. 정치적인 거는 지금 마치 무슨 막 은퇴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과정 중에 하나 정치권에서 이제 대선 주자 도울 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미리 지지를 선언하고 간 사람은 다 그 허접하게 대접받고 진짜 몸값 올려서 대접받는 사람은 12월 들어와서 지지 선언을 하려는 말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냥 개혁보수신당에 좀 안 맞았다고 한다면 그냥 미운 오리 새끼로 새누리당에 있었던 게 맞는 거죠. 정말 아까 우리 진 교수 얘기 잘했는데 검증도 되지 않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난 출마 선언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요. 반기문 총장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조금 더 신중하게 있다가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네. 4선까지 만들어준 국민과 지역 주민에 대한 도리인 거죠, 그게. 이 내일 모레 12일 날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항에 나가진 않겠죠? 나가죠. 나갑니다. 공항에 나가는 거죠? 그럼요.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극성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좀 걱정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반기문 총장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지지하겠다라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 또 공항 또 쫓아나갑니다. 제가 이 팬카페 회원들 24만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18만인데 이 지지자들은 늘 정치권에서 양날의 칼입니다. 나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결국 나를 가장 비판한 사람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반기문 총장이 아직 이게 미안의 대기이고 아직 이게 백지 수표이기 때문에 왁 해갖고 달려가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대접 못 받거나 자기가 이게 안 맞잖아요. 바로 돌아서서 다 비판합니다. 그 반기문 총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도 사실은 자기 지분이 없어서 간 사람도 많아요. 이게 사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흥미롭게 지켜보는 시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아마 입국과 동시에 벌어질 일들. 자,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내부자들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은 내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싹쓸이한 대권 잠룡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표는 뭐 문재인 대표가 흐뭇하게 나왔죠. 네. 많은 언론기관들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곳 혹은 두 곳만 제외하고는 다자구도에서 1등으로 나왔고 가상 대결 있잖아요. 뭐 2자 대결, 3자 대결 어느 경우에나 꽤 큰 오차범위 밖에 많은 경우는 그런 차이로 특히 충청에서 생각보다 반기문 바람이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충청에서 이겼더라고요.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럭키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재명 선수가 열심히 이제 막 뛰고는 있지만은 바람을 일으키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도 이재명 후보는 하나도 손해될 것도 없고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그 페이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윈윈하면 되는데 매우 볼만한 게임이 될 것 같긴 해요. 압축돼 갖고. 미국에서 재수에 성공한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테오도어 루스벨트 정도나 있지 거의 없습니다. 힐러리 실패했죠. 미국서도 재도전에가 성공한 대통령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신선도의 문제예요. 신선도. 그런데 우리에는 예외가 있었죠. DJ, YS. 그렇죠. 이분들은 거의 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이해창 전
한나라당 후보. 예. 9년 10개월 동안 지지율 1위였습니다. 9년 10개월 동안. 결정지 한 달 앞두고 쓰러지는 거예요. 결정지 한 달 앞두고. 저는 문재인 후보가 현재는 보수의 붕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특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보수층 응답자들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샤이 보수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이 지금 그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다. 저 사람이 우리 후보라는 생각하는 후보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전에 뛰어들면 아, 저 사람이 후보구나 하면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한 상표가 있지. 지금 결집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충청 민심도 지금 상당수는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못 느껴요. 왜? 국내를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반기문 후보가 한국에 와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많은 보수층 후보들이 아, 저 사람이 우리 후보인가 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집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반기문 후보의 지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충청이 아니라 TK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년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인이 아이돌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정치인이 되려면 아재돌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할배돌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을 하려면 최소한 젊은 층에서의 어떤 열풍 같은 것들을 나와야지 지금 신선한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TK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노년층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신선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땜빵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뽑아준 것처럼 노무현의 비서실장, 노무현의 남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쓴 책이 이제 문재인의 운명인데 그 책을 다 읽어보면 자기 얘기는 5분의 1밖에 없어요. 다 노무현 대통령하고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즉 노무현의 히즈 스토리는 있는데 마이 스토리, 문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문재인 후보가 뭐 굉장히 지지층이 탄탄하다. 자기의 지지층을 탄탄하게 하는 것을 떠나서 불리는 걸 못해요. 아니 이 좋은 판국에 20 몇 프로에서 30% 초반이 뭐예요? 봉도사는 한 90% 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냐? 그건 참 듣기가 좋은 얘기네. 자, 아직은 뭐 본선 대진표도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그리는 최상의 대권 구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완전히 문재인 그 후보는 그냥 이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데서 자기가 그냥 의자에 딱 앉으면 되는 사실 판이에요. 만약에 이 양반한테는 굉장히 보기 좋은 구도, 이거는 반기문하고 딱 1대1로 붙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검증이 안 된 분이고 청문회도 통과를 안 됐어요. 그때는 청문회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ROTC인데도 인간이 안 된 문제라든가 뭐 아들 문제, 반기문하고 이제 붙게 되는 걸 본인은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기문 이 양반이 낙마를 한다 중간에 그러면 유승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만만치 않아. 나는 그게 오히려 무섭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대선은 정말 끌려 나온 거죠. 원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지금 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근접한 승부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이 흔들릴 때 당의 중심을 잡고 당을 살린 사람이 문재인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2015년 2월. 그건 사실 정말 위태로운 시기였고 호남이 다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당을 살렸고 그다음 결국 총선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검증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건. 지난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됐고 물론 또 나오겠지만은 그 시간에 이제 뭘 할 수 있느냐면은 난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섀도우 내각. 내가 정권을 잡으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 내각의 면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지티브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봉도사께서 말씀하신 게 대중들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야. 탄핵해라 무조건. 그다음에 뭐냐면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인데 반기문 씨 같은 경우 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수 정권의 연합이고 실패한 정권의 연장이다라는 느낌들이 있다란 말이죠. 저도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유리한 구도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엄청난 내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법무대에 쩔뚝거려서 올라왔을 때 예? 그렇다면 그게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현 여론조사 이대로 간다면 누구도 독자 힘으로는 이른바 반문 진영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연대를 하자. 우리끼리 예선전 한번 치러보자. 안철수, 손학규, 뭐 유승민도 좋고 뭐 김종인도 좋고 모두 나와서 한번 우리가 예선전 치러보자 하면 국민들이 여론을 싹 쓸어갈 겁니다. 그게 근데 꿈 같은 얘기인 게 문제는 뭐냐면 경쟁도 비슷비슷해야지.
현실성이 반기문 없어요.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요 이게. 아니, 그래서 경쟁이 안 저는 돼요. 세 분 다 1대1 구도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안철수가 살아있는 삼자 구도라고 보죠. 그 이유는 문재인과 반기문이 1대1로 부딪히게 되면 보수, 진보, 진영 싸움으로 갈 위험성이 무척 높습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눈을 가려버려요. 그런데 1대1로 가게 되면 정말 박빙의 싸움으로 가고 이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구도다. 제가 볼 때는 사자 구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한테는 일단은 새누리당 있잖아요. 이렇게 친박. 그래서 네, 네, TK 네. 표를 그쪽에서 묶어두고 그다음에 총리가 나오고. 안철수 네. 대표가 오는데 안철수 대표 스탠스가 뭐냐면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근데 요 스탠스를 지금 그 개혁 보수 신당 있죠. 여기서 좀 취하는 스탠스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뺏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구도죠. 문재인 전 대표를 지난 대선 때 검증을 다 거쳤기 네. 때문에 유리한 점이 참 많다. 그만큼 뭐 나는 더 이상 걸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득이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되느냐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문재인이라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문재인은 문제다. 이런 말을 남긴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스스로의 문재인만의 독자적인 상품의 특징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해요. 네. 저는 득이 되는 측면이 조금 더 많다고 봐요. 좀 전에 말씀 네. 약간 제가 반박을 좀 하자면은 존재감이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검증이 상당 부분 그때 많이 끝났고 물론 더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반면에 이제 반기문 씨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다음 자기 얘기를 할 시간도 아마 이제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증을 하나 거쳤다는 게 굉장히 큰 득이 될 거라고. 워낙에 또 이게 시간이 촉박하니까. 시간도 대선이. 촉박하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이제 일단 검증을 독이야, 거쳤어요. 독이야. 일단 검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신선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사실 기간이 짧아요. 어느 후보든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렇다면 검증이 됐다 하면은 지난 4년 동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자 문재인 하면은 그래 맞아 시대하는 시대 맞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기득권을 구축할 수 있는 인간인가? 전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득권에 관련된 이야기 한다면은 아니 개헌하자는 건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개헌을 반대해요 본인이. 왜? 제가 보면 그게 기득권이에요. 응? 그래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뭐 나왔지요? 뭐 개헌 세력을 야합으로 몰아붙이자 이런 보고서 나왔듯이.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개헌에 반대하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죠.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하자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그건 아니에요. 탄핵이고 그다음에 자기도 경선하기도 바쁜데 무슨 개헌을 하냔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개헌이 아니라 개헌을 빙자해서 판을 흔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 개헌론자가 아니라고 봐요. 대선론론자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을 주장한다 한다면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도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런 주장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헌을 안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지. 지금 이 양반은 지금 아니, 계속 개헌의 문제는 뭐냐면 개헌을 한 뼈 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건 개헌론의 이야기야, 문제는 그건. 뭐냐면 지금 개헌론의 문제는 이건 내가 할 얘기 아닌데 둘이 싸워야 될 얘기인데 정리를 해드릴게. 개헌론의 문제는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의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촛불 집회를 갔다가 세상에 이석기 석방하라는 구호는 나와도 개헌하라는 구호는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국민들 개헌을 원하는데 지금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촛불 시위를 하며 왜 이렇게 우리가 참담한가? 대통령제가 이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건데 지금 일단 민주당 안에서 개헌론자들에 대해서 어떤 무슨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나온 문건이 나왔다는 거는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개헌하는데 우리가 정치를 한 사람들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물리적 시간이 1년 반 내지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국민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여의도에서 하려고 그러면 꾹짝꾹짝 해갖고 한두 달 사이에도 되지만 물리적으로 이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어요. 이 물리적 시기라고 하는 현실적인 카드를 자꾸만 외면하고 오히려 이 정치판에서 어떤 자기하고 반대되는 정치 세력을 흔들기 위한 도구로 쓰는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자 그럼 힘들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게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좀 하고요. 이게 자, 검증 끝난 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검증 끝난 게 독이냐 득이냐 저도 독이라고 봅니다. 근데 독인데 그 색다른 독이에요. 봉독. 벌독? 좋은 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증이 다 됐는데 그럼 이분한테는 이 검증이 끝난 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신선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은 기득권층으로 비춰져? 그러나 이런 것도 또 역설적으로 또 다른 측면의 새로운 검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검증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인 줄 알고 피하려고 봤더니 몸에 맞을수록 에너지가 솟아. 오히려 확인할 수. 그래서 저는 독은 독이 돼 정봉주의 봉자로 딴 봉독이다. 자,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에게는 다 된 밥으로 불리는 한편 반대쪽에서는 좀 고구마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외부자들이 문재인 대표를 음식에 비유한다면 예, 즉석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된 밥이라고 하잖아요. 다 돼 있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그냥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데워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필요한 건 열정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 스스로 좀 데워서 좀 뜨겁게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 홍어입니다. 홍어. 문재인 후보 홍어입니다. 홍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히 갈립니다. 홍어라는 음식은요. 홍어가 좋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 1월 1일 날 어디 갔습니까? 무등산 올랐습니다. 전라도 분들이 홍어 좋아합니다. 홍어 좋아하는 분들을 접근해 보겠다고 1월 1일 무등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홍어 중에서도 칠레산인지 흑산도산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매력적으로 표현해갖고 가정식 백반. 별로 튀진 않는데 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폭풍과 몰아치고 마음이 제일 아련할 때 찾고 싶은 음식. 편안하고 비싸진 않지만 정갈하고. 저는 샐러드 같아요. 샐러드요? 네, 왜냐하면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그 청정한 느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담백하고. 네. 근데 샐러드를 먹고 배가 우리가 안 불러? 메인 그렇죠. 그리고 메인으로 먹기가 좀 아쉽잖아요. 근데 샐러드에 드레싱을 좀 치셔야 돼요. 소스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라서 새콤달콤해서 누구든지 좀 다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드레싱이 그분이 선택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사행시가 됐던 삼행시가 됐건 뭐 이걸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봉주 도사님. 외부자들. 예. 네. 정유라를 향해서. 정유라를 향해서 외부자들로 예. 사행시요. 자, 왜? 부인하는 거야. 자. 자백해. 들 차렸네 정신. 잘했어요. 진 교수님. 왜? 외국에서 말 타며 살면서 부자 엄마 힘 믿고 까불던 자유분탕한 영혼이여. 들어오기만 해봐라. 잘했어.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약간 기가 우리 문제인데. 다 같이. 내가 불러줄게. 왜? 외로워도 슬퍼도 부인할 거야. 자백 같은 건 안 해. 내가 왜 자백. 들장미 소녀야. 안녕하세요.